시작.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생각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신앙생활을 하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기보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할 때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결과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사람이 변한다는 게 구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냐, 어떤 과정에서 바뀌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의 50%는 이 나의 변화에 집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보심의 은혜라고 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내가 무엇을 바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이루어가면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욕망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이제 생각의 구원, 지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자문하니까 되게 익숙하게 듣고 계시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생각이라는 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그렇죠? 사고체계, 현실 파악, 결정.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현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결정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뉴진스가 맞는 것 같다, 뭐 우드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거기에 내 기준이라는 게 작동해요. 기준, 정보 습득, 결정, 이런 게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는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견해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떤 견해를 갖는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죠.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 인생에서는 뭐가 중요해?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해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삶이 돼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생각에 완성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현대사회, 이런 표현 진짜 아저씨 같은 표현이지만, 현대사회는 지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과도하게 줄어진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쉽게 잘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보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자기 원함을 들여다보는 것도 연습을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보질 않아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맞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을 다루어가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윗세대 약간 이런 분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분들 있죠. 윗세대는 저분들은 감정이 문제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막 제가 이제 전에 듣는 진상들, 뭐 병원에서의 진상, 식당에서의 진상, 뭐 그리고 가족에서의 진상. 근데 저분들의 특징을 제가 느끼기에는 저분의 지금 핵심이 쓰는 감정이에요. 근데 본인은 당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고 틀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분노의 문제구나, 저 사람은 외로움의 문제구나. 자기가 자기 감정의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찾고 감정이 빼고 감정은 들여다보지 않고 당위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텝이 꼬이는 거다. 우리 윗세대에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세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이건 생각의 이슈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을 교정해 나가면 상당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근데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감정인데 감정만 다루려고 해요. 생각 때문에 생겨난 욕망인데 욕망만 다루려고 해요. 하면 사실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에서 저분은 우울한, 외로움의 이슈고 분노의 이슈인데 당위의 이슈처럼 풀어내는 거야. 그거 보면 좀 내가 맞다니까 막 이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랑 똑같이 저거는 생각이 잘못돼서 생기는 감정이나 욕망인데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고 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감정에 저는 이런 욕망으로 의견 대응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이슈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물론 이 영상을 연이어서 보시는 분들은 할 때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저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정 최고 막 이러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의 이슈를 다뤄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는 거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준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기준을 쓰고 있어. 그럼 나를 어떻게 보겠어? 한심하게 보겠지. 그럼 열등감이란 감정 이슈가 생기겠죠. 그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은 감정 이슈입니까? 생각 이슈입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비교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비교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또 느껴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 생각도 그 감정도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정 이슈이기보다는 생각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닐 때 바리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는 확신 가운데 사람 많이 죽이고 다녔죠. 잘못된 생각이 그 인생을 망친 거죠.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되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바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겠죠. 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열심히 가르쳤어. 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했어. 근데 사실 내 의도는 선했지만 내 생각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고 사실은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생각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은 맞나 틀리나?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유동적인 성찰, 내가 감정을 계속 다루어가고 만져가듯 내 생각을 계속 다루어가고 만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좀 돌아보죠.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생각이 맨 먼저 그럼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각이 만들어지는 순서,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1번이 재료 수집. 그럼 생각은 어떤 재료로 형성돼요? 일반적으로는 인지, 경험, 학습을 통해서 재료를 수집합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의 재료예요. 이 재료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는. 인지는 뭡니까? 보고 배우는 거. 당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가정일을 잘 돌보시고 대화도 되게 잘하시고 그런 아버지였어. 그러면 내 생각에 남편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죠. 그 집 자식이 아들이면 아주 좋은 일이고 딸이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탑재가 됐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보고 배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살면은 저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저건 되게 무례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다를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또 그게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보고 배운 게 다른 거죠. 이게 인지예요. 내가 본 세상. 내가 이렇게 세상을 봤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맞다라고 나한테 흡수돼요. 그래서 누가 그거에서 물어보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되게 권위적인 생각으로 나한테 딱 바뀌어 있어요. 내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면 원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공공장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내 안에 탑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고 배우는 게 인지. 두 번째는 경험. 인지가 배경이라면 경험은 이야기죠. 내가 겪어온 경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거 설교 때 많이 얘기했었죠. 내가 성공적인 경험을 했으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가 실패의 경험을 했으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의미 없는 걸 나한테 시키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내가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한테 좋은 도전과 도움을 주는 내가 멘토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내가 잘 듣고 내가 도전하는 패턴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학습이죠.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걸 기본으로 포함해서 책으로 배우는 거, 강의로 배우는 거,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 그렇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죠? 재료가 막 모여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험도 있고 인지도 있고 학습도 있고 해서 재료가 막 모여요. 그러면 이건 그냥 재료만 쌓여 있는 거야.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재료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두 번째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가 깨달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기준점으로 세우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에. 그래,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야, 정말 돈이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기준이 확 세워지는가. 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기준이 세워지는가. 내가 어떤 강의에 감동을 받아서 세워지건, 내가 내 경험으로 세워지건, 내가 어떤 보고 배운 걸로 세워지건, 어떤 걸 그 사람이 기준점으로 세우기 시작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람들에게 같은 재료를 제공해도 똑같은 경험과 교육을 받아도 기둥으로 고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어도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의 큰 구조가 달라지는 게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기둥으로 세우는 게 있어요. 이게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래요? 세 번째는 논리적 확장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이. A는 B고 B는 C면 A는 C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기준으로 내가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기준이니까 내가 직장생활에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하나의 기준이 각각의 영역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이런 거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그 강론이 세워지고 하는 논리적 확장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A는 B, B는 C, A는 C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촥 이렇게 되겠죠.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벽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생각의 재료를 쌓아놓고 그중에 기둥을 세워요. 그럼 그 기둥을 기준점으로 해서 옆에 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확장이에요. 이 기준에 쫙 맞게 벽을 세워요. 이게 이제 논리적 확장.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체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런 기준을 세웠어. 근데 또 저런 기준을 세웠어. 양쪽이 논리적인 확장을 쫙 해다가다 보면 이게 딱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게 충돌할 때가 있죠. 나의 기준과 기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난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연애에 있어서는 되게 로맨티스트야. 근데 되게 매력 있는데 돈 없는 애가 나타났어. 그럼 내가 뭘 경험합니까? 내 내면의 기준의 충돌을 경험하죠. 내가 안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랑 가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로맨스의 기준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랑 가야 돼. 그럼 내가 어떤 기준이 나한테 더 중요한 기준이냐라고 하면서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의 위로 상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체계화예요. 층이 올라가는 거죠. 단층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중요한 기준, 핵심적인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안정이 중요한 사람이네. 그럼 얘는 안 되겠고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얘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더라도. 난 로맨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네. 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얘가 좀 안정화될 수 있게 내가 돌볼 수 있는 분을 도우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선택이 갈라져요. 뭐에 따라서? 체계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계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리에 뭐가 만들어져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죠.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거야. 그 다음엔 이거고 그 다음엔 이거야 라고 시스템이 딱 잡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사안이 딱 들어왔을 때 판단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게 깔끔하게 되죠. 그건 내 기준에서는 이거야. 난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건 이거니까 라는 게 금방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생각의 재료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핵심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각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생각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완성형의 생각이라면 미숙함의 네 가지 측면도 있겠죠. 첫 번째 측면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보 수집 자체가 약해요. 경험도 되게 없고 본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릴 때 애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인지 정보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재료를 많이 주려고. 그렇죠? 본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책도 안 읽었고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재료 자체가 되게 적겠죠.
또 나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료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정보량이 기본적으로 적은 사람, 기초 재료가 적은 사람은 조금 좁은 시야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시야가 좁아질 확률이 좀 높아져요. 이렇게 큰 기둥이나 넓은 공간이 잘 안 빠질 수 있겠죠. 생각의 체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는 그건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진짜 이게 맞아라고 내가 나의 기준을 세우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있는 사람은 생각의 일관성이라는 게 깨집니다.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 라고 하면 그 생각을 딱 정보적으로 해요. 욜로가 유행이야 라면 갑자기 욜로. 근데 갑자기 재테크가 유행이야 그러면 재테크. 또 이런 게 유행이야 라면 유행. 그러니까 요즘에 흘러가는 생각이 나한테 정보로서 들어오는데 내가 깨달아서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만들어 놓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한테 그냥 하나의 제품처럼 소비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데, 좀 딴얘기지만 갔다 오면 좀 그래요. 약간 이게 여러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소비한다고요. 그냥 그 정보를 갖고 내가 그거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진짜 동의하는 걸 나의 기준점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결국엔 내 내면에서부터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전체를 풀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3년 전에 완전 A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거 팔고 저거 사시면 완전 B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볼 때 생각의 일관성이라는 게 조금 없어요. 그럼 그게 자기 내부에, 물론 내가 A라는 생각을 하다가 B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내 안에 무너뜨릴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건설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으로 갖다 쓰면 그때는 단시간에는 똑똑해 보여요. 왜냐하면 풀세트를 샀으니까, 옵션까지.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죠. 그래서 정보로 쓰다가 이걸로는 잘 안 되네? 그럼 무슨 얘기가 있어? 요즘엔 저거구나 하고 저걸 쓰다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배어있는 가치관 이런 게 형성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달음이 취약하면 이게 생각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확장이 안 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이 확장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결과적으로 모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가끔 사람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A를 기준으로 세웠어요. A를 기준으로 세웠어.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지라는 기준을 세웠어.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이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야,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면 너 이럴 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 확장이 느리면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누구나 돼요.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이 팽팽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네? 라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모순적인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딴 얘기 좀 하면, 그래서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도 금방 이렇게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이렇게 좀 더디 확장돼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체계화가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싸워서 하나가 하나를 꼭 이겨야 돼요. 내가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 나한테 더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이 모순되는 양쪽을 동시에 붙잡고 있죠. 어떤 한쪽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럼 자기 스스로 모순에 자기를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체계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나에게 뭐가 더 상위 가치인지 가치를 건설하는 게 필요해요. 상층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더 중요한 기둥, 이 1층부터 5층까지를 꿰뚫고 있는 메인 기둥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내가 생각에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약간 스스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떡하지? 그럼 무슨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두 가지 기준을 어떡하지? 오늘 밤에는 이게 조석지변이 된 거죠. 밤에는
밤에는 그래 이런 사랑이 어딨어, 이 남자랑 가자. 아침에는 미쳤다, 내가 그게 안 되지. 이렇게 계속 그래 아침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계속 멀미나잖아요, 그렇죠? 멀미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의 체계가 완성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뭐 되게 전형적인 얘기했어요. 이건 신앙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제 설명 완성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주시죠.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대충 이 구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CT를 찍어보셔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돼요. 나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내 생각을 삼자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내 생각을 이렇게 딱 보면 내 생각이 되게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은 판타지에서부터 걸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1살짜리도요 생각이란 걸 하고 판단이란 걸 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이게 절대적으로 맞은 것 같은 감정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이게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이란 걸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내 결정이 절대적으로 맞은 것 같은 감정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태서도 이렇게 밥전 만들어 주는데 엄마가 좀 행동이 느렸거든요.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책망을 딱 한단 말이야.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엄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무 느려. 그리고 근데 걔 판단은 뭐였어요? 느리다는 판단보다 사실 엄마가 위에 있던 걸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니까 내 걸 뺏어갔어 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먹을 걸 썰어서 줄 건데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톤으로 설명을 하죠. 줄 거야. 뺏어간 건 아닌가? 호의적인데? 라고 살짝 누그러지죠. 하지만 계속 판단은 사라지지 않죠.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짜리, 50살짜리도 자기가 뭔가 판단하잖아요. 제가 왜 저러지? 하면 자기 기준에 혼란스러운 영역은 모르겠지만 자기 기준에 부합된 영역에서는요 그 사람이 되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자기가 굉장히 맞다라는 감정이 들어요. 사울처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감정적인 문제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왜?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판단이 드는구나. 오케이. 기준이 뭐야? 이 기준 어디서 왔어? 출처 어디야? 출처. 경험 출처. 경험 출처 치고 맞는 건 많지 않거든. 왜냐면 경험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출처가 어디야? 이거 교육. 그치? 이 교육 받고 내가 이러지.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죠.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죠. 내가 지금 이걸 되게 맞다고 확신해. 근데 이 판단의 출처가 어디야? 내가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야. 이 출처가 어디야? 내가 요즘에 경제 공부해서 내가 그런 판단을 해. 출처가 어디야? 내가 요즘에 좀 과학적 사고에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절대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내 사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을 세워서 어떤 체결을 해서 이런 식의 결정들을 해나간다라고 내가 내 사고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고 내 핵심 가치가 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이게 완성도는 조금 있어. 난 정보량이 부족해. 나는 약간 모순적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 완성도 좀 떨어지고 대충 내가 이래 라는 내 모습에 대한 객관적 감각이 필요해요. 왜? 지성만큼 내가 100점일 리가 없는데 100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지성이 100점이 아니다. 내가 완전히 맞을 리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어떤 생각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일단은 겸손을 갖고 또 뭐 하셔야 돼요? 생각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생각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계속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만 읽는다고 똑똑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드립다 정보만 막 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재료만 저쪽에 쌓여있지 집은 경험으로 요만큼 지어놓은 사람은 훨씬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 똑똑해 보여. 막 그 얘기하면 정보가 막 나열돼.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기본 재료가 다 경험이야. 그렇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남들도 보이고 나도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어떤 식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구나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수 있겠죠. 정보가 비부족하면 정보를 더 모을 수 있고요. 내가 주관이 부족하면 그럼 내가 성찰이라는 걸 해야 돼요. 깊은.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논리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통합, 체계화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뭐 이거는 뭐 정말 중학교에서 특강해야 되는 얘기고요. 중학교들은 안 듣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의 생각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각의 완성도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왠지 감정은 구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은 타인의 감정의 위로 다른 사람의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욕망도 그렇죠. 욕망도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생각은 나름대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생각에 구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같은 구조가 적용돼요. 제 김보영 목사의 먼지론.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는 진짜 내가 아닌데 내 안에 쌓여서 나인 것처럼 되죠. 근데 내 안에는 진짜 나라는 게 존재하죠. 이게 제가 계속하는 먼지론이고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아름다운 내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 들어온 거는 그걸 좀 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보세요. 이게 생각의 완성도 얘기를 했지만요. 기본 재료가 인지와 경험과 교육인 이상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한 세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를 아시겠죠? 본인 딴에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인지와 경험과 교육을, 정보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 속에서 갇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테이너로 집 짓는 거 아시죠? 컨테이너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치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해라고 하지만 똑같이 컨테이너 8개라는 재료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컨테이너 8개를 8층으로 쌓아서 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각형으로 만들어 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그재로 쌓고 다 달라 보이죠? 하지만 다 컨테이너 집이에요. 그냥. 그걸 뛰어넘는 생각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조합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 정신, 그 시대가 가르쳐주는 생각이나 그 시대의 화두를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재료의 한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완성도와 성숙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논리성을 더 갖고 체계성을 더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해진다, 내가 생각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재능 있는 사람의 것이고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최초 재료 자체가 경험과 인지와 교육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는 명확해요. 그럼 완성도가 떨어져라도 재료를 좋은 재료로 바꾸면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재료로. 황토집이 지어지고 콘크리트 집이 지어지고 이 컨테이너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집들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이 현대 사회를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살아가면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생각. 주어진 생각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다 하는 생각.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이 있는 게 당연하고, 한국 사회에 태어났으면 민주주의인 게 되게 당연하고, 내가 소비에트 연방에 태어났으면 공산이 당연하고, 한국에 태어났으면 사유재산이 당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세계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 사람 누구도 숙고해보고 왕정보단 민주정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중동에 태어났으면 무슬림이 됐을 거고요. 어떤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캐톨릭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게 베이스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옵션을 줘요. 누구나 똑같은 게 있지만 식당에서 옵션 선택하는 것처럼 요즘 사회에서는 성적 보수성 하실 거예요? LGBT 하실 거예요? 나는 성적 보수성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 LGBT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는 진보 하실래요? 보수 하실래요? 나는 진보가 좋아 보이는데 보수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 옵션이 있어요. 사람이 옵션이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이 정해져 있어요. 인앤아웃 가서 선택할 수 있는, 파이브 가이즈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내가 나만의 햄버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피망을 뺐다고 해서 나만의 햄버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서브웨이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옵션을. 내가 어떤 옵션들을.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토핑으로 뭐가 얹혀져요? 경험이 얹혀집니다. 그 사회에 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 거기에 그 사람이 객관식으로 주어진 것을 몇 개를 선택한 옵션,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생각,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라는 것도요, 자기는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대분류에 어느 정도 이상 나눠져요.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이런 옵션을 주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의 생각이란 건 거의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생각해낸 것 같지만 사회 입장에서는 찍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나는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사실은 가치적 종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긴 거의 이렇지. 한 70% 이래요. 근데 좀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사회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가 던져준 화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걸 화살표의 사고라고 해요. 정반합이라고 표현하죠. 똑똑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왕정이 있어? 왕정 별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해보자. 이건 틀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반으로 가요. 반으로 갔더니 이것도 난장판인데? 그럼 좀 섞어보자 하면 합으로 가죠. 정, 반, 합. 요걸 돌려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봤더니 주 6일이라고 아파트 하나, 저건 아니지 않나? 난 저렇게 안 살래. 반. 나 키우느라고 인생을 쓰셨네? 내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난 아빠처럼 안 살래. 반. 반으로 왔더니 겁나 외로운데? 그 중간에 뭐 없나? 합. 나는 사회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인간은 주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화살표의 사고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뛰어넘는 기준을 갖거나 이걸 초월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우는 거에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한번 달려가 봤다가 그 중용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제가 했던 짓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전통교회 예배 겁나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것도 답이 아니네. 그래도 대표기도 해볼까? 오늘 특성 너무 좋아한다, 난. 네? 이렇게 오는 거죠. 괜찮네? 너무 절로 가는 거 좀 아니지 않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셋 다 그게 정말 맞는 생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화살표의 사고예요. 이렇게 해서 땡긴 거란 말이에요. 현재를 이탈하는 방향성을 갖는 거지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베트남점이 일어나니까 히피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대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역사가 돌아보기에는 꼴통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독재를 경험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졌어요. 근데 민주주의를 해봐야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투표로 독재자를 뽑죠.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표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되게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선 더 위험합니다. 이번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라보면서 이 정반합의 사고, 화살표의 사고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대단한 지성이신 마르크스죠. 이건 근데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이 만들어낸 화살표가 진리를 향해 간 건지 혹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지는 역사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반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나 아빠 같은 남자랑은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여전히 아빠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해보면 요즘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게 될 생각들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옵션 중에 몇 가지 고른 거, 내 경험에서 생겨나는 생각을 갖고 있던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화살표에 좀 진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정치랑은 상관없이 내가 기존의 사고를 그대로 쓰는 것이나 기존을 반대로 하는 사고를 쓰는 것이나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쪽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반합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자유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정반합 똑똑한 편. 근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장단점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그래서 정반합의 사고를 하는 분들을 새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약간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 사람 왠지 자유로운 것 같고 이걸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답보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들이 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지내보니까 그게 틀렸네? 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그렇지? 농담처럼 하나만 더 하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긴 하셨는데 수용적인 부모는 아니셨거든요. 당신들의 기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난 연년생의 둘째였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정말 수용적인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수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키웠죠. 이한이도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운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가끔 이제는 그 교회 여러분들 후배들이죠. 제 입장에서는 육아 후배들이 목사님의 교육관을 좀 배우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반대로 해보니까 요 단점이 있더라. 요 단점이 있어. 여러분, 반의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적 판타지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왠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맞는 것 같은 감정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려준 생각을 하든가 세상이 알려준 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가에 갇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생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까지 하고 갈까요? 그러면 좀 지루해질 수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주로 해요? 20대 사람들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를 얘기하면 20대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은 개인의 행복, 선망의 인정. 이게 약간 테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의 행복과 선망의 인정을 선호하게 됐을까요? 우리 이전 세대에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같이 잘 사는 거. 왜냐하면 그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다 힘들어지는 걸 경험했죠. 전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IMF 때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 있었는데 IMF 때에도 새마을 정신이 이어졌는데 금모으기가 끝나고 보니까 쟤는 다시 잘 살아줬는데 나는 여기 있네?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 우리 각자 도생이었어? 라는 게 감정선이 오죠. 그러면서 어떠한 그 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사회에 이용당한 걸 수도 있겠다 라는 반의 논리가 세운 거죠. 아, 더 이상 우리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난 사회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내 개인의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 선망의 인정이 아니라 명예의 인정을 더 추구했어요. 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 그거보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기여도. 그러니까 이게 명예의 인정이에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했다. 라는 걸 인정했다면 지금은 뭘 추구해요? 명예 인정 필요 없더라. 그 명예도 사실은 사회가 개인을 소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 선망의 인정.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개인의 행복이니까. 이게 약간 정반합해서 또 다른 대세처럼 요즘에 자리 잡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에서 반으로 온 것뿐이에요. 이 생각이 되게 절대적으로 맞다? 6.25 끝나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생각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각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 시대에 적절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요즘 시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자본주의는 그냥 시스템이거든요. 정의나 당위에 대한 게 이건 내 견해지만 정의나 당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이렇게 깊게 물드신 분은 자본주의를 인지한 사람은 그게 나한테 정의의 원리처럼 사용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뭐가 중요해요? 공정한 경쟁이 되게 중요하죠. 공정한 경쟁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기회를 공정하게 주지 않는 건 악이에요. 편법을 쓰는 건 악이에요. 근데 네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벌었다? 그건 선이에요. 네가 능력이 없어서 힘들게 산다? 그건 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없고 열심히 안 해서 힘들게 사는데 그에 대해서 사회가 도와준다? 그건 악이에요. 이게 능력주의죠. 능력주의가 사람들한테 깊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치관이고 제가 그렇게까지 동의하지 않지만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잖아요. 능력주의를 굳이 비판을 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애들이 돈 많이 버는 건 선이에요? 부모가 돈 많아서 돈 많이 있는 건 악이고? 본인이 노력했잖아요. 인형아 가르쳐보면 알지. 노력 차이가 그거 재능이죠. 지금 수학 전문 선생님이 고개를 깊이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노력 차일까요? 공부는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떤 재능은 어떤 시대에는 어떤 재능이 환영받고요. 어떤 시대는 어떤 재능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래랑 춤을 잘 주는 재능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뉴진스 이상이야. 어쩔 건데 서커스지. 그렇게 태어나면 우리나라에 이때 태어나야 돼. 여러분 페이커예요. 페이커. 손가락 이게 장난 아니야. 이게 타수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이 재능이야. 근데 고려시대에 태어났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재능을 안 주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잘못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재능.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재능은 어떤 시대에 인정받고 어떤 재능은 어떤 시대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쌈자라는 건 무시무시한 재능이었어요. 남자가 쌈자라는 거. 기완이. 싸움 우리 일단 키.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신기 기완이다. 레벨이 정해져. 얘가 위야. 우리는 아래고. 그렇지 신기야. 우리는 그쪽은 아니잖아. 근데 요즘에 피지컬이 좋은 재능으로 성공할 확률이 너무 좁아졌죠. 그렇죠? 세계에서 몇 등 안으로 잘해야 돼. UFC가 더 때려요. 그렇잖아요. 이걸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나?
예전에 진영이랑 우리 인도에 불갑주 청년만 간 적이 있는데, 야, 여기서 열심히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기서 열심히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 가운데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상위 가치이긴 어렵거든요. 이거는 뭐 중위 가치, 이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위 가치가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어떤 진리 문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기회가 불공정하면 굉장한, 와, 근데 너는 공부 재능이 있어서 잘난 거잖아. 그럼 그렇게 태어나지 그랬냐? 뭐 이렇게. 그게 뭐 귀족이어서 잘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 편견이에요. 제 견해죠 이거는. 어찌 됐건. 그래서 요즘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 이 얘기를 굳이 예로 뭐 든 이유는 시간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능력주의를 딱 갖고 능력주의에서 깊은 성찰로 여러분들의 깨달음으로 기준을 세웠다면 난 인정. 그래, 그건 네 가치관일 수 있겠다. 근데 본인이 능력주의라는 기준을 쓰는지도 모르면서 능력주의라는 기준을 쓰고 있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있고, 내가 능력이 좀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서 있다는, 내가 되게 인간으로서 성숙한 사람이냐 굴고, 요즘에 그러잖아.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요즘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굴고, 자기가 이 사회가 요구한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수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시대의 화두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행복하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 이건 개인적인 답을 내죠.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똑같아서요. 사실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선망할까? 난 평범한 사람 되기 싫어. 난 다른 사람보다 되게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집을 이쁘게 꾸며놓고 선망받고, 멋있는 차를 사고 선망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요즘에 SNS에도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난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난 왜 이런 능력도 없지? 이 네 가지를 기본 화두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행복과 선망의 인정, 능력주의 같은 걸 내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핵심 코어로 삼고 있고, 그것으로 내 인생에 대해 인생의 화두를 붙잡고 있고, 이 생각이 절대 나쁜 생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하면 70, 80%다. 이 생각이 나한테 코어에 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뻔해. 그냥 찍어내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생각의 구원이 필요해요. 생각의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생각의 구원이 필요하다. 바깥에부터 쏟아져 들어온 감정이 내 안을 채워온 것처럼 바깥에부터 쏟아져 들어온 생각이 내 안을 채우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부터 구원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생각, 진짜 나의 생각을 내 안에 세우고 싶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정답을. 재료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만드는 재료를 바꾸셔야 돼요. 경험으로 가치관을 세우지 마세요. 인지로 가치관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 뭐 교육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적 교육으로 여러분들 가치관을 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치관을 세우는 재료가 바뀌셔야 돼요. 재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재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세우는 첫 번째 재료? 첫 번째 재료는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때 양심에 찔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가 양심이라는 기준이 나를 평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양심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가끔 우리에게 브레이크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양심은 브레이크로 쓰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쓰는 겁니다. 내 안에 내재된 양심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렇지? 내 안에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거야.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위에 세면 처리를 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깊이에는 항상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가 기준점으로 양심을 나의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나의 깨달음으로 세워서 거기서부터 내 생각의 논리와 체계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사람의 내재된 양심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양심이 뭐냐라는 예를 들 때 저는 맹자의 언어를 쓰는 걸 더 선호해요. 기독교적 용어보다 좀 더 깔끔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제가 지금 그 맹자의 논리를 지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것을 맹자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제가 인용하는 거죠. 그렇죠? 뭐 외부 강의라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혹시 뭐라고 할까 봐. 뭐라고 할 사람은 아예 안 듣겠지 뭐. 하여튼 맹자는 자기의 양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맹자의 사단이라고 하죠.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사단. 이거 되게 중학교 때 시험이나 보셨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학교에서 그따위로 가르쳐 그렇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심, 우리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 가지 마음을 내면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치근지심 뭐예요? 사랑이죠. 사람은 내면은 모두가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치근히 여기는 마음. 이 아끼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사랑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수호지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반대는 뭐예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대로 효율적으로 사는 거 아니라 맞는 것을 추구해요. 그 맞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컨텐츠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도 무엇이 맞나, 무엇이 정의인가, 내가 정의를 추구하고 싶은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세 번째는 사양지심. 사양지심은요, 존중이에요. 겸손이고. 이 사람도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이에서 내 양심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른보다 우월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린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못난 것도 아니고 유난히 잘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사양심,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양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누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먼저 주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사양심.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유교가 웃기게 된 게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진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맹자 환장을 일으죠. 어디나 약간 그쵸. 그게 그 얘기 아닌데 하여튼 마지막은 뭐예요? 시비지심. 이건 지혜에 대한 거예요. 내가 선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갖고 있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뭐가 맞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과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은 선함을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있고요. 내가 누구보다 잘난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며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양심의 진심에 도달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고 얘기한 건 맹자예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요? 이건 기독교에서는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전이라면 그의 양심이 증거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이 너에게 설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내면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셔서 내가 그 양심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난 이게 맞다라고 확신해. 난 선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고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고 문제를 겸손히 풀어가야 된다고 내가 확신해. 내가 이게 내 삶의 기준과 태도가 될 거야 라는 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트렌드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해요. 양심. 두 번째는 너무 길었는데 순례. 너무 길어졌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저번에 1시간 안에 끝냈는데 그렇게 오케이 그래도 할게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순례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 걷잖아요. 그렇죠? 그 순례길을 걷는 게 뭐예요?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뭘 상징하는가?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건 우리 내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인생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40대 넘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10년 전부터 봤지만 40대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40대가 여러분들한테 겸손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늙음을 경험하시면서. 20대 때 언제요? 내가 영원할 것 같죠? 근데 그건요, 살아봐야 아는 거죠. 살아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들 아직 모르죠. 50대면 와, 새로운 세상이 열려. 50대면 정말 겸손해져. 정말 겸손해져. 40대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니네가 뭘 알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꼰대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그 나이가 돼서 깨닫는 것들, 내가 부모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들,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간다면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들, 내가 삶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이 사람들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이 경험과 좀 다른 거예요. 경험은 얄팍하게 그 현상으로 내 안에 그냥 스며들어오는 것이라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 힌두교의 정신은, 불교의 정신은 명상의 정신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많아요. 힌두교는 순례의 정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에도 순례가 있어요. 똑같이. 순례는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힌두교 성직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마스테가 무슨 뜻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힌두교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도 내가 배워야 하는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안에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양심도 보지만 저 사람 안에 있는 양심과 양심적인 행동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깨달은 것들, 아, 삶이란 게 이럴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보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특별 계시죠. 계시가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목사님, 제가 죄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찼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 안에 의의 욕망이 막 끌어올라. 이거 은혜죠. 내가 내 안에 복잡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파도를 하나님께서 싹 씻겨주셨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내가 A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틀렸고 정말 B가 맞구나. 내가 전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맞구나 라는 게 깨달음의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하는 중에 정서의 은혜가 있고 욕망의 은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성의 은혜가 있는데 지성의 은혜는 깨달음의 형태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 해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의 기준점이 돼야 되죠. 거기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건축물이라는 게 지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건축물, 이게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요, 다 경험과 인지와 교육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한 것 같고 결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강권적인 응답으로 선택은 하지만 거기에 이상한 의미 부여하죠. 야, 기도 응답을 했으니까 돈 많이 벌리는 거 아니야? 왜? 이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겠냐고.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해주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떤 열정을 주신다 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령의 충만해서 열정은 정말 있는데 이 시스템이 생각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고, 그 중간에 의로운 방법을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출발하는 출발점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재료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양심과 순례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은 걸 기준으로 가지고 내 생각을 건설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했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일반적인 가치관에서도 깨닫는 시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일반적인 가치는 깨닫는 건요, 쇼핑하듯 깨닫는 거예요. 이 생각 괜찮은 것 같다. 나 설득됐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안에 정말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난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이 날 선망하고 그런 건 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내 안에 이미 있는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영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내 안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세워질 때 나의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잘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반복해 봅시다. 먼저 뭘 하셔야 되면요, 재료 모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재료 모으기.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 모으기는 말씀 공부이기도 하고요, 예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순례적인 삶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명상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료 모으기보다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게 전 제일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말씀의 깨달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깊게 알려주는 게 없었나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면한 적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재료 모으기에서 채집의 문제가 있기보다 보관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깨달았대. 한 달 뒤에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뭘 깨달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 깨달았다는 감정은 기억나. 내가 뭔가 깨달아져서 기분이 좋았던 감정은 기억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 이건 무조건 기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건 이게 어떤 면에서 비유를 좀 바꿔보면, 이게 3,000피스짜리 그거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각을 딱 갖는다고 내 가치관에 딱 껴넣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왜곡된 사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걸 딱 했다고 무슨 부품 바꿔 끼듯이 이제 이 생각 안 하고 요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갈아 껴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좀 세속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그렇구나를 내가 재료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게 약간 텀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고의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의 조각들이 쌓일 때. 그래서요,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는요,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의 은혜는, 감정의 은혜, 여러분들 위로받은 은혜는요, 기억하는 거 안 중요해요. 감정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어제의 은혜는 있고 오늘 새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 어제 받은 위로로 오늘 내가 위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 여기서는 세수를 세부대해야. 근데 깨달음의 은혜에서는요, 어제 깨달았지만 난 다 까먹었고 오늘 또 알려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요, 깨달음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부대를 한 번 줬으면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두고 좀 쓰셔야 되는 게 있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깨달은 걸 꼭 적어 놓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걸 다시 보는 게 필요해요. 1년에 서너 번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재료 모으기지만 보관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뭘 중요하냐라면 성찰이 중요해요. 성찰. 여러분, 성찰이라는 거를 진짜 이 성찰이 없어졌어요. 성찰. 여러분, 뭔가 내가 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계속 정보만 때려 넣어. 뭔가 생각의 돌파구가 필요하면 책 봐, 영화 봐, 책 봐, 강의 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의 패턴, 공부하는 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갈아 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아 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10년 전에 만났을 때 계속 뭐 어떤 목사님 얘기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만났을 때 이 목사님 얘기 계속하고 저 목사님 얘기 계속하고 그래서 너는 그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발전이 있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갈아낀, 이건 틀렸대 이제 이거래, 이건 틀렸대 이제 이거래, 이렇게 3년 뒤에 만나봐라. 그때 유행하면 또 얘기하겠지. 또 신학서 좀 한 15권 읽은 다음에 이제 그 내가 기독교 진리를 안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성찰이란 걸 해야 돼요. 성찰은 뭐냐면 이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지. 이거 자체는 내가 맞다고 다 인정하는 게 10대 개가 있잖아. 그럼 이걸 딱 놓고, 이게 근데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딱 놓고 어디 보자. 이게 성찰이에요.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성찰을 정서적인 거나 내 감정을 추스리고 이거랑 다른 거예요. 성찰은 지적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찰을 조용히 눈 감고 하게 되기도 하죠. 혹은 조용히 몇 가지 단어를 적어놓고 하기도 하고, 이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나 혼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고 혼자 그걸 어디 보자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비법이야. 제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같습니까?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아니요. 저는 그쪽으로 가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약간 뭐 없지는 않은데 충만한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막 정말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나도 알게 된 집사님 알려준 어떤 목사님 계신데 가서 얘기해 보면 내가 막 위로가 돼. 그 목사님 은사야.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분랑 얘기하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되게 부럽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는 은사를 이쪽으로 주셔가지고 난 겁나 막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따뜻해 느낌이 쉽게 가더라고. 되게 좋겠다 그랬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좀 목사로서의 장점, 신앙적 장점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요, 저는요 제가 이 비법이에요. 이건 끄고 얘기할 걸. 원래 아무나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찰을 하세요. 성찰을. 막막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 성찰을 하는 사람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조용히 내가 맞다고 생각한 생각들을 이렇게 조각들을 흐트러 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럼 내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뭐가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그럼 내가 무슨 기준을 썼길래 그랬던 건지, 그럼 다른 기준은 뭔지, 이렇게 하면 진짜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건 모르겠다라는 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3,000피스짜리 맞추듯이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찌됐건 내가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는 투트랙으로 가요.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내 경험, 내 교육, 내 인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은 난 이걸 쓰고 있어.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죠. 내가 목회하는 중에 한 방에는 정반합의 이슈라고. 그렇죠?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안에서 쓰는 논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 여긴 타협이 없어. 이건 맞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명이시지 않는 한 이건 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준이고 이것이 나의 선함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걸로는 내가 답이 안 나와. 내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럼 난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근데 이걸 쓰지만 그때 나는 내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결정권자가 나잖아. 내 인생이잖아. 그럼 내가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아니라 그러면 금방 움츠러들죠. 아닌가? 그렇죠? 일단은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계속 이쪽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두 방향으로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합쳐져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완전히 합쳐지는 건 없어요. 완전히 합쳐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이 땅에 있을 때 일정 부분은 여전히 세속적 사고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렇지? 오해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 사고인데 내가 하나님이 이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야. 이런 과정이 성찰이에요. 이게 혼자 잘 안 될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걸 같이 해보고 싶으시면 묵상 기도를 하시는데 조명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조명의 은혜 말씀드렸죠. 핀 조명 딱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여러 가지 기준이 널려져 있는데 이게 약간 충돌해요. 모순적이에요. 뭐가 기준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더 상위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조명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영을 부어줘서 지금은 이 기준이 맞아, 지금은 이 관점으로 적용해야 돼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묵상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성의 기도예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라는 소원의 기도랑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찰하면 되게 똑똑해지는데, 되게 겸손해지고, 성찰 안 하면 되게 안 똑똑하면서 되게 똑똑하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실수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생각의 구조 있죠. 이게 내 안에 양심을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시가 생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내가 발견해내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기준이 세워서 가치관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뭘 경계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아까의 그 두 번째, 기독교적 정보가 들어왔는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갖다 쓰는 거. 그러니까는 그건 마치 욜로가 유행할 때 욜로 사고방식 되게 좋네?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하고 그걸 갖다 쓰는 것처럼, 기독교 사고방식 좋네? 그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공부해보자 하고 그걸 이제 갖다 쓰는 거. 이거는 이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내 안에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학습한 거예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느껴지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육해서 갖고 있는 기독교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생긴 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자기가 감각하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기독교 사고방식이 더 내 안에 박혀서 들어온 얄팍한 사고방식처럼 느껴지고, 내가 삶으로 깨달은 게 진짜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더 맞고 이게 더 나의 생각이라고 느껴져. 그래서 이게 율법이나 문화나 억압으로 감각돼요, 본인한테.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게 한 세대를 넘어가면 더 강해지겠죠. 본인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이 기독교 사고방식을 나한테 가르쳐줬어. 어릴 때는 그걸 별 생각 없이 배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 근데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기준을 발견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내 위에 교육됐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말보다, 이 논리보다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생각이 더 내가 확신이 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가치를 억압으로 인지하죠. 여러분, 맹자가 얘기하는 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가치고, 누구에게나 있는 내면에 있는 기준이 그게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맹자를 교육시켜. 야, 너 측은지심 가져. 너 사양지심 가져. 교육시켜. 근데 그 사람이 삶으로 경험한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야. 그럼 이걸 뭘로 느껴요? 도덕과 억압으로 느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20대 때 그럴 때 있죠.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받잖아? 그럼 2년이면 끝나. 나 기독교적 가치관 다 알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기독교적 가치관이 내 안에 발견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중요해요? 선함을 추구합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행복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내 안에 진짜 가장 소중합니까? 그게 내 안에 내 기준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쓰면 교회에서 그냥 그 가치관으로 그냥 그렇게 활동한 다음에 막상 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따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남들 보기에는, 교회 사람들 보기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 보지만 자식들은 안 속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안 속아요. 그럼 가식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때야 정보량으로 배울 수 있는 시대니까 배운 거고,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그냥 오리엔테이션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진짜 발견되어져서 그게 나의 가치관이어야 돼. 진짜 나의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때때로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려면 여러분들 결정을 보란 말이야. 그 결정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기준이란 게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체계예요. 여러분들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 문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속지 않도록, 스스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주의사항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생각의 구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매번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에 3분의 1은 생각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고,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움, 답답한, 우월감, 열등감, 죄, 게으름, 불의함 이런 게 찾아와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완성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란 걸 아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와 같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주의 생각과 다를진데, 내가 주님 주의 생각을 모를진데, 내 생각이 온전하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 걸어 나와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닮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에 성숙해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좋은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아니면 세상에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별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입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 자신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시고 내 현재의 생각을 파악하고 생각의 구원을 추구할 때 여러분 삶에 현저한 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는 받았지만 막상 삶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요즘에 슬픈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난 유시민 씨 좋아하는 편인데 유 작가님 좋아하는 편이에요. 반 정도? 가끔 틀린 말 많이. 그분 되게 좋아해서 그분이 10년 전 동안 얘기한 거 다 들었거든요. 틀려 가끔.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그분이 어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동물 행동학을 가지고 생물학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야. 침팬지의 그 동물 행동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되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듣다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슬퍼서 껐어.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기심과 욕망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물 행동학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연애나 동물의 짝짓기나 우리의 권력 서열에 의한 역학관계나 일의 태도나 침팬지의 그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저는 인간의 위대함이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여전히 믿습니다. 저는 인문학 계열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이런 이성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 양심에 따라 삶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인도함 받아 내 인생을 선택해 나가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고 동물의 행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그 뭐 좋은 표현 아닐지 몰라도 인간의 우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선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싶다. 요 첫 단추를 끼면서 기도하실 때 함께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 어리석고 저의 사고의 체계가 어리석고 제가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은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임을 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결정으로 바른 삶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동전 던지기 같은 OX 퀘스천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필요하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고민하는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찰하고자 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